나의 리더가 회사에 출근했는데 어제는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조개 껍질 묶고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세상 죽을 것 같은 것처럼 출근을 했어요. 다음날 보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출근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너무너무 해피해가지고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신뢰와 일관성이 생기겠습니까? 리더십 필독서 EQ 감성지능 데니얼 골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책의 배경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지식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서 단순 IQ죠. Intelligence Quantity 지능지수만으로는 개인과 조직의 성공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 똑똑한 사람들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다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흐름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교육과 직장, 가정 전반에서 지식보다 정서적 역량에 대한 사회적 요청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지식과 정서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아니긴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지능을 뛰어넘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있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성과, 리더십에 있어서 인간관계, 감정관리, 능력들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굉장히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 이론 이런 게 나와 있었죠.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개념들이 관련돼서 나오면서 IQ 중심의 패러다임들을 좀 극복하자라는 배경 속에서 나온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동과학과 신경과학 연구가 결합되어서 감정이 뇌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것이고 골먼은 이런 흐름에서 대중적으로 소개하고 실제 생활 그리고 리더십, 조직 활동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책을 써주었죠. 뉴욕타임즈에서는요. 성공을 가르는 힘은 IQ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이 책에 대한 평을 해주었고요. 골먼은 감정관리 능력의 결핍이 개인의 사회적 갈등, 조직의 비효율로 이어지는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 책을 통해서요. EQ, 감성지능이 성공, 리더십, 행복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 겁니다. 데니엘 골먼은요. 46년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 독특한 이력은 이제 인도에서 마음챙김 명상, 불교 심리학 이런 걸 심취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 심리학과 동양 철학을 접목하려는 시도들을 했다 이고요. 95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책.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요. 한국에도 아주 초창기에 출간이 됐죠. 골만 관점에서는 감성지능 연구와 응용을 통해서 교육, 경영, 리더십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죠. 국제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발표하고요. 한국에 와서도 강연 몇 번 해주었습니다.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힘은 IQ보다 EQ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감정과 인간관계에 관련된 능력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인식, 자기조절, 공감,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이 개인과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욕타임즈는 비즈니스, 교육,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워렌 베니스 같은 사람은 리더십의 미래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이다. 하워드 가드너 교수죠. 다중지능 이론의 창시자로서 지능에 대한 오래된 관점을 확장하고 균형을 회복시켰다. 이런 평가를 해줬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일과의 습관 스티브 코비 잘 아시죠? EQ는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해준다. 이런 평을 받은 책입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죠. 1부가 감성두뇌, 2부 감성지능의 본질, 감성지능 실전편, 4부 기회의창, 5부 감성교육의 세계 이렇게 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성두뇌에서는 1부에서는요. 감정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뇌의 중요한 작동 원리다. 그래서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감정 반응이 인간 행동을 결정짓는 힘을 가져온다. 이런 내용을 담아놨고요. 2부로 넘어가서는 감성지능에 대한 본격적인 개념 설명을 해줍니다. 높은 IQ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고 자기인식, 자기조절, 공감 이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불안이나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을 다루는 힘,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EQ의 본질이다라는 내용을 2장에서 이야기해줍니다.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전편 이야기죠. 결혼생활, 기업경영 그리고 정신적인 치료의 현장 이런 곳에서 감성지능이 실제로 성과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의 임상들, 관찰들, 연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공동의 목표를 이끌고 관계를 치유하는 EQ가 조직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실전편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4부로 넘어가면 이제 기회의창 이야기를 하면서 감성지능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고 회복될 수 있다. 감성지능은 길러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EQ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어떻게 개인들의 성장, 조직의 성장을 이끄는지를 말해 준 겁니다. 저는 몇 가지 키워드를 볼 텐데 이제 4가지로 좀 정리해서 이 책의 핵심 개념들이죠. 자기인식, 자기조절, 사회인식,
관계관리 이 4가지 관점에서 추출해서 좀 말씀드리죠. 첫 번째, 자기인식이죠. self-awareness, 자신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지능의 출발점인데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내가 아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정이 나의 사고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의사결정이 더 정확하고 현실적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루에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수가 한 5-6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오전에 주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안 해도 되는, 예를 들어서 옷을 입는 일이나 어떤 신발을 신는 일, 이런 것은 의사결정을 안 해도 되는 일로 나는 여기기 위해서 항상 똑같은 옷을 입어버린다. 뭐예요? 자기인식이 있는 겁니다. 골머는요, 자기인식 없이는 다른 EQ 요소도 발휘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자기인식은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인식은 가치관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신념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인식, 가치관이죠. 그 다음에 감정의 패턴도 자기인식의 영역입니다. 반복되는 감정의 반응, 거기에 대한 원인, 스트레스 요인을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나의 감정 흐름에 대한 패턴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이 상황으로 들어섰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서 끝내야지. 이게 자기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평가도 자기인식입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피드백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는 힘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자기 감정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신뢰도 있습니다. 감정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키워가는 것, 이런 거죠. 한 연구가 연관돼서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타샤 유리 박사의 연구인데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자기인식이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약 10에서 15%만 그렇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내 감정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10에서 10%만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가 화났는지 슬픈지 우울한지 열받았는지 답답한지 괴로운지 모르더라는 거죠. 자기인식과 관련돼서 재밌는 곡선이 하나 더 있죠. 우리 더닝과 크루거의 곡선이죠. 더닝-크루거 곡선이라고 그러죠. 지식이 적을수록 자신감은 지나치게 높아지고 실제 역량이 쌓일수록 겸손해지며 자기인식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위에 우매함의 봉우리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준전문가 수준에 오르면 내가 거의 대부분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알아갈수록 나 이것도 모르네 점점 절망의 계곡으로 빠져들어가고 나중에는 그 언덕을 지나서 실제 역량, 지식의 경지가 증가할수록 다시 지속 가능한 지식의 고원으로 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극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실제로는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내가 뭔가 안다고 하는 것과 점점점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의 곡선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지식을 증가는 약간 오른쪽으로 오르기 때문에 초창기 주니어 시절에는 내가 실제로 아는 것보다 내가 안다고 인식하는 게 높고 반대로 시니어 시절에는 내가 아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 가위의 형태인데 이렇게 극적으로 더닝-크루거 곡선이 골짜기식으로 아주 깊게 나타나는데 그건 실제로 통계 결과는 아니고요. 칼럼니스트가 극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기 인식이 높을수록 무지의 과대평가 함정을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자기평가와 연결이 되고 실제 역량이 깊어질수록 자기인식이 높아져야 지속 가능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절망의 계곡을 지나야 깨달음의 오르막으로 올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고원으로 올 수 있다. 비로소 자신감과 실력의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갈 수 있다. 이것도 뭐예요? 자기인식이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나의 지식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상태일 겁니다. 자기이해와 관련돼서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게 이 조하리의 윈도우이죠. 어쨌든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자신에 대해 것이 세로축이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것이 가로축이죠. 그러면은 너도 나도 모르는 것, 너도 나도 아는 것,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르는 것, 너는 알지만 나는 모르는 것, 이 4가지 영역이 있는 거죠. 열린 영역, 숨겨진 영역, 맹목적 영역, 미지의 영역, 이렇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걸 뛰어넘어서 점점 자기인식 능력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것이 데니엘 골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키워드, 자기인식
자기인식입니다. 이 자기인식이 생겨 있어야 자기조절, 공감, 관계관리 등 다른 EQ의 역량도 발휘되기 쉽다. 그래서 골드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인식은 감성지능의 핵심이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없다. 이 책에서 첫 번째 알아둬야 될 키워드가 자기인식이다. 그럼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제 자기조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를 알고 있으니까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이제 관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기조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순간적인 충동이나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누가 보고하러 왔는데 마침 내가 열받고 있었는데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돼버려서는 안 되죠. 이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전의 상태의 감정이 그 이후의 상태로 전이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EQ 지능, 감성 지능이 뛰어난 사람의 경우는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을 가지고 있다. 그 방화벽이 지금 이야기하는 자기조절 역량이죠. 자기조절은 순간적 충동과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죠.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죠.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나의 리더가 회사에 출근했는데 어제는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조개 껍질 묶고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세상 죽을 것 같은 것처럼 출근을 했어요. 다음날 보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출근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막 너무너무 해피해가지고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신뢰와 일관성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와 일관성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언제나 이런 상태야. 자기의 감정이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거래처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던 상관없이 사무실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직원들 미팅할 때는 늘 이런 상태야 라는 게 일관성으로 연결되고 즉 경향성으로 연결되고 그것은 신뢰와 직결되죠. 자기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골드만은 이를 리더십과 조직 안정성의 핵심 요소로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기조절에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적응력입니다. 감정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키우는 겁니다. 감정이 있고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그 상황을 적응해내면서 자기 자신은 이런 사람이야 조절해 가는 거죠. 두 번째는 혁신 수용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거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책에서는요 창의성과 혁신이 자기 조절을 통해서 촉진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혁신 수용은 자기 조절 역량에 따라서 혁신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비도 이렇게 살다 죽을래? 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야,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일단은 기다리고 있어봐. 이런 거는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인식도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기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변화 한번 같이 해볼까? 한번 해볼까? 창의적으로 가볼까? 새로운 시도 해볼까? 도전해볼까? 혁신 수용성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이 바로 책임감과도 직결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직과 팀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는 거죠. 이 골드만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높은 EQ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은 명상과 자기 조절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 지금 내 감정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충동적 반응을 줄일 수가 있고 이 전두엽과 편도체의 연결 강화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은 두뇌 연구와 연결되어 있죠. 관련된 연구들은 충분히 나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회인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조절 다음에 사회인식 세 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엠퍼티 공감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감성지능에서 공감은 너무너무나 직결되어 있죠.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역량과 그 감정을 조절하는 역량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이해와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죠. 나는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직의 상태로 넘어가면 조직 인식과 연결되죠. 조직 내의 분위기, 권력관계,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문서에 적혀져 있지 않는 이 조직의 공기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사회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비스 지향점이죠. 남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고객이나 팀원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이게 사회인식이죠. 그리고 사회인식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집단 감정을 인식하는 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이나 조직 전체의 정서적 분위기를 읽고 대처할 수 있고 연결해서 이해관계자의 감정 관리도 가능해져요. 고객, 파트너, 투자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흐름으로 이해되시죠? 1층에서 자기 인식이 있으니까 2층에서 자기 조절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3층 단계에서는 사회, 내가 속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어떤 팀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관리가 가능해져요. 어떻게 보면 EQ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영향력이죠. 인플루언서가 가능해져요. 설득력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감성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영향력 있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임감이죠. 리더십에서 공감은 신뢰와 헌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그 책임감은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율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고 비전 공유도 관계 관리에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공감할 수 있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너나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조율해서 이 타이밍이 돌격 앞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내가 자격을 얻었구나. 그래서 한번 갑시다. 나도 가볼게요. 비전 공유가 가능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비전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 팀워크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죠. 팀원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게 이제 관계 관리입니다. 4단계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인징 캐털리스트, 이 변화 촉진자가 될 수 있죠. 변화 과정에서 저항을 최소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그 방향성으로 구성원들을 옮겨 놓는 거죠.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구축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변화에는 성공하고 관계에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관계 모든 것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어느 쪽에서도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첫 번째가 자기 인식이죠. 내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 두 번째가 자기 관리입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죠. 세 번째 사회적 인식이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읽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관리. 관계를 잘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출발점은 자기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 관계 관리, 사회적 인식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다.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한 일간지에서는요. 감성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4가지로 또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내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 자기 정서 인식의 단계다. 그 다음에 자기 관리 단계다. 감정을 조절하고 목표 달성에 맞게 행동하는 조정하는 능력, 성취 지향성, 적응성, 자기 통제력, 긍정적 관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타인 인식 단계죠. 타인 인식.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죠. 공감 능력, 조직 인식력이죠. 리더가 구성원들의 감정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공감이 안 되는 지시, 공감이 안 되는 명령만 내려오니까 조직이 변화에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게 잘 되어야 관계 관리가 가능하죠. 갈등 해결, 팀워크, 리더십, 멘토링,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능력 되겠습니다.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관계 형성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방향이죠. 내 스스로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역량에서 타인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역량으로 계속해서 선순환적 발전을 해가는 것이 감성지능 4사분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감성지능 모델과 관련돼서 하워드 가드너 교수 이야기를 안 하면 이 책과 연관지어서 너무너무 아쉽죠. 감성지능 모델은 기본적으로 인식, 활용, 이해, 관리 이런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그 다중지능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8개다가 지금은 11개입니까? 계속 나오고 있죠. 하버드 가드너 교수는 아직도 살아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죠. 근데 출발점, 인식하는 거죠. 나와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팀원이 힘들어하는 표정, 내 스트레스의 상태 이런 걸 통해서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활용하는 겁니다. 감정이 생활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긴장된 회의 분위기를 완화시키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거나 가볍게 스몰 토크를 던지거나 이런 것들이 인식한 감정에 대한 나의 이해를 활용해 보는 거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눈치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해해 보는 겁니다. 감정의 원인과 변화를 파악해서 감정의 흐름을 예측해 보고 왜 갈등이 생겼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더라면 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건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상황을 개선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조직의 목적 달성에 맞게끔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부부가 좀 싸울 것 같은 상황이 들어요. 좀 침체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대로 몇 마디 더 던졌다가는 둘이 싸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미안한데 한 시간만 있다 이야기하면 안 될까? 바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 거죠. 미안한데 지금은 조금만 우리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스스로의 차단막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번 딱 트리거가 그냥 켜져 버리면 극단적 상황까지 막 고함을 지르는 상황까지 가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성 지능이고 이러한 지능은 발전시킬 수가 있다. 이 책이 출간당했을 당시에는요. 5년 출간 직후 IQ만으로 성공을 설명할 수
수 없다라는 문제 제기로 여러 가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개념이 과학적으로 모호하다. IQ, 이 알프레드 비네입니까? 원래 이 IQ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이 군대 때 하는 친구들이 워낙 편차가 많죠. 저기 남부 텍사스에서 온 사람과 저기 북부 메인주에서 온 사람이 생활 양식도 다르고 알고 있는 정도도 다 달라요. 근데 군대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달라. 그래서 뭘 실시합니까? 야, 기본 검사는 좀 하자. 이거 이상 된 사람들 좀 하자. 점수 좀 높은 사람은 좀 이렇게 포병이나 공병이나 이렇게 보내고 점수 좀 낮은 사람은 보병 보내자. 뭐 이렇게 시작한 게 이 비내 검사이고 이것이 출발이 되어서 점점점 발전한 것이 IQ죠. 그러니까 IQ 검사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 명확하고 숫자화 돼요. 개념도 분명합니다.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이 분명해요. 근데 이제 EQ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좋다는 말인지 안 좋다는 말인지 기준이 어떤지 표준화는 어떤지 굉장히 좀 모호했습니다. 초기에. 지금은 EQ 검사도 요즘 뭐 EQ 검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점수가 표준도 있고 기준도 있고 다 나옵니다. 전체에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요즘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초기에는 과학적으로 좀 모호한 개념 아니겠느냐. 어떤 개념이 초기에 나올 땐 좀 그렇잖아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요. SEL 사회정서학습이라고 그래서 프로그램화 되었고요. 기업에서는 리더십, 채용, 성과관리 지표, EQ의 개념 도입하고 인사, 조직 변화에 많이 활용됐습니다. 저도 많이 인용하고 언급도 했죠. 대중적인 관점에서는요. 40개 이상 언어로 번역돼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EQ라는 단어가 생활 속에서 우리는 지능보다 중요한 게 EQ야. 뭐 이런 식으로 문화적 코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EQ가 기존의 성격이나 사회성 개념과 중복되는 거 아니냐, 측정 도구의 타당성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성공 예측력은 좀 과장된 거 아니겠냐라는 비판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어떤 조직에 있는 리더나 경영자 관점에서 보자면 EQ는 리더가 자기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조직 내의 갈등을 줄여주고 성과 중심을 뛰어넘어서 사람 중심 문화를 만드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리더십 필독서로 참고해볼 만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적용점 몇 가지 말씀드리죠. 첫 번째, 자기인식이죠. 내 감정부터 살피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잠깐 생각해보는 겁니다. 화난 상태, 감정적으로 비정상적 상태에서 내린 결정, 실수로 이어질 수 있죠. 1번입니다. 두 번째, 감정 자기 조절이죠. 감정은 멈추고 말은 좀 나중에 하는 거죠.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 분노 상황이 됐다. 그럼 바로 말하지 말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말해야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내가 말을 해버리지는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습관이 회사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어주죠. 내적 동기 이야기도 나오죠. 돈 말고 의미가 있는 상태이죠. 작은 회사일수록 성과급보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우리는 무엇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으며 향후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소통을 하는 거, 그건 뭐예요? 자기 이해와 직결되어지죠. 직원들이 회사의 목표를 자기 목표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 자기 인식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적 동기와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공감, 엠파티 들어줘야죠. 경청해줘야죠. 그래야 공감을 하죠. 직원들이 힘들다고 할 때 해결책을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그랬군요. 나라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랬어요. 그거 답답했겠네. 공감해줘야죠. 이 한마디가 신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제가 잘 안 되는 게 공감인데 그 상황이면 그럴 수 있겠네. 그러네. 어떻게?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술, 갈등을 투명하게 푸는 거죠. 갈등이 생기면 조용히 뒷말 돌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화하고 해결하고 그것을 관리해서 갈등 상황을 긍정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EQ, 감성지능, 데니엘 골먼 리더십 필독서로 우리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과 조직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